설날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하지만 설날 이후 60대 이상 부부의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명절은 겉으로는 화목해 보일지 몰라도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과 스트레스가 터져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설날 같은 특별한 날을 기점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노년 부부의 갈등 원인과 이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설날 이후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폭발. 설날은 부부에게도 큰 스트레스를 안겨줄 수 있는 날입니다. 특히 아내는 명절 준비와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남편은 명절 동안 이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집안일로 인한 압박감으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설날이 끝난 후에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해? 라며 한쪽이 불만을 터뜨리면 작은 말싸움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절 동안 쌓였던 피로와 불만이 표출되면서 부부는 서로에게 더 날카롭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는 명절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고부 갈등 및 가족 간 갈등의 여파.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고부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 부부 사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불화가 발생하면 남편은 중간에서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다른 친척들과의 마찰도 부부 사이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킵니다. 예를 들어 설날 동안의 가족 간 말다툼이 남편과 아내 간의 의견 충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명절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부부 관계가 점점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단순히 외부 요인으로 끝나지 않고 부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기대치와 소통의 부재. 부부가 설날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다를 경우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설날을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아내는 명절 준비와 접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차는 서로의 기대를 맞추지 못한 채 불만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60대 이상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라고 넘기는 사소한 일들이 쌓여 큰 오해와 불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부부가 설날 이후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2. 노년 부부가 겪는 근본적인 문제들. 은퇴 후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갈등. 60대 이후 부부가 흔히 겪는 문제는 은퇴 후 생활 패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남편은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은퇴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 아내는 이미 집안에서의 역할과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남편의 개입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제 내가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아내는 나만의 방식이 있는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패턴이 엇갈리다 보면 작은 의견 충돌이 반복되면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날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함께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 부부가 미리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면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적 거리감. 60대 이상 부부가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쌓인 감정적 거리감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나 관심이 줄어들며 감정적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대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관계를 점점 냉랭하게 만들며 부부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동거인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날처럼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는 이러한 감정적 거리감이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명절 준비로 인해 남편이 도와주지 않는 태도에 더 서운함을 느끼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불만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감정적 단절은 명절 이후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경제적 문제와 재정 관리에 대한 불만. 60대 이후 부부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은퇴 후 줄어든 소득과 의료비, 자녀 지원비 등으로 인해 재정적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설날에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가족 모임을 준비하는데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면서 재정적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이런 데 돈을 쓰냐, 혹은 당신은 돈 관리가 엉망이야와 같은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서로를 탓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남편은 내가 충분히 벌어왔는데 왜 부족하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문제와 재정 관리에 대한 불만은 부부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깨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함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면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흔히 하는 실수. 갈등을 방치하고 대화를 시도하지 않음. 부부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방치하면 문제는 오히려 커지고 관계는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0대 이상 부부는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문제를 묵인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명절 준비에 대한 불만을 속으로 사귀며 남편은 그런 아내의 불편한 태도를 무시하며 넘어가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방치된 갈등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억누르게 만들고 언젠가 폭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설날 이후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공통적인 실수는 이처럼 갈등을 제때 해결하지 않고 묵혀두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한 실수입니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함. 부부간의 갈등은 종종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더 심화됩니다. 특히 설날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는 서로의 행동이나 말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명절 준비에 지쳐 짜증을 내면 남편은 이를 나를 탓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무심하게 행동하면 아내는 날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서운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감정에 치우친 대화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짜증을 내? 라고 반응하기보다는 어떤 점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줘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객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는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함. 설날 이후 부부 갈등이 깊어질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부모님이나 자녀, 친구에게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한쪽 편만 들거나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엄마가 맞아, 아빠가 더 신경 써야지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아빠가 충분히 했는데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가 가족 전체의 문제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둘만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는 부부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4. 설날 이후 부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처법. 대화로 소통의 문을 열기. 설날 이후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 소통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문제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로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설날 동안 느낀 스트레스나 불만을 남편에게 솔직히 말할 수 있다면 남편도 그 이유를 이해하고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라는 식의 방어적인 말보다는 요즘 어떤 부분이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다 보면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를 나눌 때는 지나간 잘못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부 상담 및 전문가의 도움 활용하기. 때로는 부부 간의 갈등이 너무 깊어져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상담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사는 두 사람 간의 대화 패턴을 분석하고 서로의 감정을 전달하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은 감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감정적으로 격한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자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상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설날 이후와 같이 감정적으로 격한 시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필요하다면 상담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는 부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갈등보다 공통의 목표를 찾고 협력하기.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갈등을 강조하기보다는 공통된 목표를 찾고 이를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손주들에게 더 좋은 가족 분위기를 제공하거나 서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면 부부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설날 동안 발생한 갈등을 돌아보며 우리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통의 목표는 서로를 분열시키는 대신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부부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더욱 강화됩니다. 부부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임을 잊지 마세요. 갈등보다 더 큰 그림을 보려는 노력이 부부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5.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히 만들기 위한 방법.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습관 만들기.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이 오래될수록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잘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소통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오해를 만들고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설날 동안 느낀 고충을 표현할 때 남편이 그냥 넘길 일 가지고 왜 그래? 라고 반응하면 아내는 더 큰 서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피로나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남편 역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고 힘들었겠다. 이 부분은 내가 도와줄게처럼 구체적인 배려의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습관은 단순히 말 한마디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매일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면 부부간의 신뢰와 애정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새로운 취미 공유하기. 부부 관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공통된 취미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설날처럼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두 사람만의 조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는 것은 부부가 신선한 에너지를 느끼고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 교실에 함께 다니거나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같은 취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부부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부부에게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의 갈등을 잊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히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설날뿐 아니라 일상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부부 관계는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노력으로 단단해집니다. 설날처럼 특별한 시기에는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런 태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부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차려준 식사에 대해 정말 맛있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가사나 자비를 도울 때 당신 덕분에 한결 수월해졌어라는 말을 전하면 남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서로를 향한 작은 감사와 칭찬은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설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평소에도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를 살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에서의 존중과 인정이야말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설날 이후 노년 부부의 이혼은 단순히 명절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문제들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 대신 오늘 말씀드린 소통과 배려, 협력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이자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료입니다. 설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더 행복하고 단단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예전처럼 걸어다니기 힘들다는 느낌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도 좁아지고 발이 잘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시기도 해요.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걸음걸이가 바뀌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고 관절이 굽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신발 문제도 생각보다 큽니다. 심지어 심리적인 영향도 걸음걸이를 바꾸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점점 걷기 힘들어지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 걸음걸이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왜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걷기 습관과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걷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게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은 걷고 일어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70대 이후부터는 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움직이지 않게 되면서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또 식사량이 줄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도 원인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약해지면 발을 들어 올리는 힘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발을 질질 끄는 듯한 걸음이 생깁니다. 또 무릎을 굽혔다 펴는 힘이 약해지면서
보폭도 짧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하나둘 쌓이면 전반적인 걷는 자세가 바뀌게 되는 거죠.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계단 오르내리기, 의자에서 일어서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앞으로 내딛는 힘과 중심을 잡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줄면 발을 똑바로 들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을 질질 끄는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걸음이 무거워지면 균형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낙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더 천천히 걷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걷다 보면 자세도 더 구부정해지고 몸에 무리가 갑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질수록 활동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걷는 속도를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자세를 바로 잡고 천천히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10분, 15분으로 천천히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걷는 겁니다. 꾸준한 걷기 습관이 근육과 건강을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종아리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걷는 동안 균형을 잡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5초간 유지하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건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줍니다. 네 번째, 발끝으로 걸어보기입니다. 짧은 거리라도 발끝을 이용해 걷는 연습을 하면 근육이 자극됩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힘들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몸의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 가지 운동을 골라 실천해 보세요.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등이 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등이 자꾸 앞으로 숙여진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척추가 점점 굽고 디스크 사이가 좁아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허리 근육이 약해지고 복부 근육도 줄어들면 자세를 바로 세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척추뼈의 밀도도 줄어들면서 휘어지거나 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자세가 구부정해지면 시야가 아래를 향하게 되고 결국 걷는 동안 발밑만 보게 되면서 발을 끄는 습관이 생깁니다. 또한 등이 굽으면 폐활량도 줄어들어 숨쉬기가 답답하고 피로감이 쉽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도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등이 굽는 걸 자연스럽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고 바른 자세를 연습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벽에 등을 대고 1분간 서 있는 연습만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등을 펴는 동작은 근육을 깨우고 척추 주변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걸음걸이도 더 안정되고 몸의 무게도 골고루 분산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분 등을 펴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무릎이 아프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걸을 때 무릎이 아프면 자꾸 무릎을 덜 굽히게 되고 이로 인해 다리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절뚝거리는 걸음이 생기기도 하죠. 고관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관절은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입니다. 고관절이 굳거나 약해지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또한 관절이 아프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통증을 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고 균형이 무너지면서 넘어지기 쉬운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발목, 발바닥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건강을 지키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 다리 들기 운동 등 부드러운 움직임을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 있을 땐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되 자극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과 고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통증을 느낄 때는 전문의의 진료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걷는 걸 포기하지 않도록 관절의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관절이 편안해야 걸음도 자연스러워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걷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발을 끌지 않고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는 걸음이 좋습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으로 발끝이 닿아야 자연스러운 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 무릎은 살짝 굽힌 상태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고 걷게 되면 충격이 그대로 관절에 전달됩니다. 세 번째, 상체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걸으면 척추가 구부러지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네 번째, 보폭은 너무 넓게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크기로 유지해야 무리가 덜 갑니다. 빠르게 걷기보다는 일정한 속도로 리듬을 맞춰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팔을 함께 움직이면 상체와 하체의 균형이 잡히고 더 안정된 걸음이 됩니다. 여섯 번째, 걷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면 다칠 위험도 줄고 걷는 동안 관절에 걸리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일상 속에서 걷는 자세만 바꿔도 무릎, 고관절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걷는 방식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서 관절을 보호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걷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해서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뇌와 신경계가 나이를 먹으면 이 신호 전달이 느려지고 부정확해집니다. 특히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이라는 부분이 약해지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살짝 발을 헛디뎌도 쉽게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또 눈, 귀, 발바닥에서 오는 정보를 뇌가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발을 끌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무릎이나 허리를 쓰는 방식도 바뀌고 전체적인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걸을 때 평소보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더 쉽게 넘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균형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둔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극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기, 발 뒤꿈치와 발끝을 붙여서 걷기 같은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지만 이런 연습을 매일 반복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 균형 유지 능력이 좋아집니다. 균형 감각은 쓰면 좋아지고 안 쓰면 빨리 약해진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조금씩이라도 연습해 나가면 걷는 자신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는 씩씩하게 걸었는데 요즘엔 자꾸 발이 바닥에 닿고 보폭이 좁아졌다는 느낌 드시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져서만은 아닙니다. 뇌와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 발을 드는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걸을 때 하나, 둘의 박자가 어긋나게 되면 몸이 안정되지 않아서 보폭이 짧아지고 발을 질질 끌게 됩니다. 특히 평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발을 높이 들기보다 낮게 끌면서 걷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음걸이는 오히려 넘어질 위험을 더 크게 만듭니다. 발끝이 작은 돌이나 문턱에 걸리면 금방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을 덜 굽히고 걷게 되면 충격이 고스란히 관절에 전달돼 통증도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걸음걸이가 점점 작고 느리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럴 땐 걷기 전에 발과 무릎의 움직임을 느끼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내리는 동작도 좋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듯 걷는 습관도 보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걸을 때 발을 들어 올리자는 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걷는 것보다 하나하나 인식하며 걷는 것이 걷는 방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걸음걸이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더 활발해집니다. 균형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걷는 능력을 회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서 있기 연습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짚고 오른발로 서서 10초, 왼발로 서서 10초 하루 몇 번씩 반복해 보세요. 이 동작은 뇌와 신경, 다리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줍니다. 두 번째는 발 뒤꿈치 걷기입니다. 발 뒤꿈치와 발끝을 번갈아 바닥에 디디며 천천히 걸으면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눈을 감고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눈을 감으면 뇌가 더 많은 감각을 활용하게 되어 균형 잡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처음엔 어려워도 하루 1분씩 연습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네 번째,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걷기도 좋은 연습입니다. 상체를 올리면 자세가 반듯해지고 뇌가 중심을 더 정확히 잡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는 천천히 뒤로 걷기 연습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뇌를 더 많이 쓰게 만들어 인지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뇌가 깨어나고 균형 감각이 점점 되살아납니다. 70대 이후에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 기능이 약해지면서 발바닥이 지면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닥의 울퉁불퉁함이나 기울기에도 빠르게 반응하지만 노년에는 그런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중심을 잃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걷는 동작이 점점 소극적이 되고 발을 살짝만 움직이며 걷게 됩니다. 이런 걸음은 안전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빨리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발바닥 감각이 둔해지면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보폭도 더욱 줄어듭니다. 감각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바닥을 자극해주는 간단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실내에서 맨발로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또는 공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 앞뒤로 굴리는 것도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자극은 뇌로 가는 신호를 활성화시켜 걸음걸이에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평소 실내화를 신을 때도 너무 푹신하거나 헐렁한 신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적당히 단단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발바닥 감각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자주 움직이고 자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이에 따라 발의 구조와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발도 바꿔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예쁜 신발이나 유행하는 신발을 신으면 오히려 걸음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발에 잘 맞지 않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뒷굽이 너무 높거나 발등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신발은 위험합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한데 신발까지 불편하면 발을 끄는 습관이 더 심해집니다. 바닥이 너무 미끄럽거나 딱딱한 신발도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건강한 걸음을 위해서는 신발이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 앞코는 너무 좁지 않아야 하며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뒤꿈치는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밑창은 너무 얇지 않아야 합니다. 신발을 살 때는 꼭 직접 신어보고 실내에서 걸어보며 착용감을 확인하세요. 쿠션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푹신한 신발은 균형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또 신발이 너무 가벼우면 바닥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발바닥 감각이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신발은 바닥이 닳아 미끄러지기 쉬우니 정기적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화 한 켤레만 바꿔도 걸음이 훨씬 안정되고 편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걸음을 위해서는 몸뿐 아니라 신발도 반드시 체크해주세요. 신발 하나 잘 고르면 걸음걸이와 관절 모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에 딱 맞는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발이 크면 발이 안에서 움직여서 균형을 잡기 어렵고 작으면 통증이 생깁니다. 두 번째, 발등과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신발끈이나 벨크로가 있는 신발은 발을 단단히 고정시켜서 걸을 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밑창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매끄러운 바닥에서도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발바닥에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지만 너무 푹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당한 탄력감이 있어야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 신발의 무게는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지면을 느낄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발가락 부분은 발가락이 움직일 수 있도록 넉넉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좁게 모이면 걷는 동안 힘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깔창이나 인솔이 있는 제품도 좋습니다. 특히 평발이나 아치가 낮은 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는 신발을 신는 것이 걸음걸이 개선에 도움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신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넘어질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라도 넘어져 본 경험이 있으면 걷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낙상에 대한 두려움은 걸음걸이까지 바꾸게 만듭니다. 발을 크게 들지 않고 살짝만 움직이거나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걷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보폭은 점점 좁아지고 중심도 흔들리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가 되고 넘어질 위험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엔 실내에서 손잡이나 벽을 잡고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바닥이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에서 천천히 균형을 느끼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작게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내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연습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불안도 줄고 걸음도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낙상이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되찾으면 걸음걸이도 당당하게 바뀝니다.
마음의 불안이 풀려야 몸도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걸음으로 나만의 리듬을 되찾아 보세요. 자신감은 몸의 움직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신이 없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더 움츠러들고 시선도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등은 구부정해지고 걸음걸이도 작아지고 느려지게 됩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근육 사용이 줄어들고 몸의 기능도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걸을 때마다 혹시 넘어진다면? 이라는 걱정이 들면 몸은 더 긴장하고 움직임은 더 어색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까지 흐트러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걸으면 자세도 바르게 세워지고 움직임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을 때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나는 걸을 수 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처음엔 실내에서 거울을 보면서 걷는 연습도 좋습니다. 내 자세를 확인하면서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됩니다. 주변의 응원과 지지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표정도 밝아지고 몸의 움직임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건강한 걸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게 걷는 법을 익히면 낙상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먼저 실내에서 걷는 연습을 할 때는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실내용 운동화를 착용하세요. 바닥에 카펫이나 매트를 깔아두면 넘어져도 충격이 적습니다. 벽을 따라 걷거나 의자나 손잡이를 옆에 두고 연습하면 더 안심이 됩니다. 실외에서는 바닥이 평평한 공원이나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이 울퉁불퉁한 곳은 초보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사용하면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지팡이 사용에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훌륭한 도구입니다. 걷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펴기, 허리 좌우 흔들기 같은 동작이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에는 시선을 앞쪽으로 두고 보폭을 너무 넓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갑자기 어지럽거나 숨이 찬다면 멈추고 벤치에 앉아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되 꾸준히 반복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실내든 실외든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건 가벼운 운동이라 스트레칭 없이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 운동 없이 걷기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이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줘야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걷기 전 준비 운동은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움직일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기, 무릎을 굽혔다 펴기, 허리 좌우로 움직이기처럼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들은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걷는 동안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숨이 차는 걸 줄이고 피로가 덜 쌓이게 해줍니다. 준비 운동은 단 3분에서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걷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운 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준비 운동은 작은 시간 투자로 더 오래 걷고 더 안전하게 걷는 비결이 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걷기 전에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돌리며 호흡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 운동을 생활화하면 몸의 감각도 깨어나고 걷는 자신감도 높아집니다. 다치지 않고 오래 걷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걷기 전 스트레칭이 걷기의 질을 바꿉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보폭과 자세입니다. 보폭이 너무 좁으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폭이 너무 넓으면 무릎이나 고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보폭은 본인의 어깨 너비 정도 자연스러운 간격입니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발끝 순으로 부드럽게 디디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너무 숙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상체는 살짝 펴고 어깨에 힘을 빼야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집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것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하나씩 점검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본인의 걸음걸이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피로가 덜하고 호흡도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척추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걸음이 유지됩니다.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걸음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입니다. 매일 10분이라도 바른 자세로 걷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좋은 자세는 건강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만들어가 보세요. 오래 걷지 못해서 운동이 안 된다는 말씀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꼭 오래 걸어야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루 10분만 걸어도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을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꾸준히 걷느냐입니다. 10분이라도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만들면 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집 안에서 거실을 천천히 도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집 앞 골목, 가까운 공원까지 천천히 넓혀가면 됩니다. 시간은 짧아도 바른 자세와 보폭, 호흡을 의식하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은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 시간입니다. 20분이 쌓이면 한 달 후 분명히 몸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걷는 중에 음악을 듣거나 주변 풍경을 보는 것도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날씨가 좋을 땐 햇빛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매일 10분 걷기는 몸과 마음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나를 위한 걷기, 지금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지 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육 감소, 관절 변화, 뇌와 신경 기능, 발바닥 감각, 심리적 요인, 걷는 습관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막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만 한다면 걸음걸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하루 10분 걷기, 바른 자세 유지하기처럼 어렵지 않은 방법들부터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발이 끌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걸음을 이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혹시 실천해보고 효과를 본 걷기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함께 건강을 지켜가는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더 당당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70대가 되면 건강을 챙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젊었을 때 했어야지. 지금은 늦었어. 맞아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겼다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연구 결과 70대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80대, 90대에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어떤 분은 병원에 의존하며 힘들게 생활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건강관리 방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5년 후, 10년 후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관리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시작한 70대와 그렇지 않은 70대의 건강 상태는 몇 년 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한 그룹은 근육량이 증가하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었으며 일상생활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반면 건강 관리를 포기한 그룹은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활동성이 줄어들면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몸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며 뇌 건강도 개선됩니다. 음식을 조금만 조절해도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면 몸이 빠르게 반응한다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지속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건강을 포기하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70대 건강 관리는 단순히 지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습관이 80대, 90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70대의 건강 관리를 포기하면 80대 이후에 병원과 약에 의존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반면 꾸준히 건강을 관리한 사람들은 80대, 90대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상 사고는 노인 건강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태도와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건강 관리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면 몸이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강은 쌓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의 운동, 식습관 변화, 좋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작은 감기 하나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더 활기차고 행복한 80대, 90대를 준비하세요. 다음으로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하면 근육이 회복됩니다.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을 느끼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낙상으로 다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이 충분한 사람들은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일상생활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노인이더라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힘들게 할 필요 없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무조건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의자를 활용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활용한 팔 운동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씩만 들어 올려도 팔 근력이 유지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기 어렵다면 벽에 손을 대고 천천히 밀고 당기는 것만으로도 상체 근육이 강화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가만히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종아리와 발목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가볍게 걷기 운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만 운동해도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량이 유지되며 뼈 건강도 개선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뼈와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필수입니다. 운동을 하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몸의 유연성이 증가합니다. 또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 활동이 활발해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 간단한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운동을 못하면 건강이 나빠진다가 아니라 운동을 하면 몸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딱 10분만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하루 쌓이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0대 이후에도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것이 치매와 기억력 감퇴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첫 번째 핵심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뇌의 혈류가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0분씩만 걸어도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습관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면 뇌 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으면 뇌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줄이고 오랫동안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와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치매 예방,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뇌는 평생 사용할수록 더 건강해지는 기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수록 뇌는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을 자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뇌 활동을 증가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 숫자, 게임, 스도쿠 같은 두뇌 게임은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뇌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인 자극이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뇌는 더 젊고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 뇌가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면서 활성화됩니다.
특히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는 감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낮다고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뇌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정신적인 활력도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좋은 대화를 나누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작은 이야기라도 자주 나누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머를 즐기고 웃는 습관을 가지면 뇌 기능이 더욱 향상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뇌도 젊어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을 결정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콩 단백질과 생선 단백질은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브로콜리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뼈 건강을 더욱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녹황색 채소, 올리브유, 견과류 등을 자주 섭취하면 좋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몸속 염증이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이 심하면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올리브유와 견과류입니다. 이 음식들은 좋은 지방이 많아서 심장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황과 생강입니다. 강황 속 커큐민 성분은 항염 효과가 강해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베리류 과일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더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 하나만 바꿔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비만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소식하는 사람들은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며
건강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에서는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춘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한 양만 먹으면 신체가 활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식을 실천하는 방법은 음식을 천천히 씹고 식사 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입니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더 빨리 느껴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루 세 끼를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라 몸 상태에 따라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식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혈당과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식이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씩 실천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 위주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소식하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으로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면 중에는 몸속 세포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뇌가 정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숙면을 못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기 쉬워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또 피부가 칙칙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 등 외적인 노화도 빨라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나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뇌가 쉬지 못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운동, 식단만큼이나 잠의 질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더 잘 자기 위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기억력 저하, 집중력 부족,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분노, 불안감, 우울감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잠을 못 자면 식욕 조절에도 문제가 생겨 과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체중 증가와 대사 문제도 생깁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무엇보다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병에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수면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꼭 실천해 보세요. 좋은 수면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졸림과 각성을 조절합니다. 두 번째,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 자기 전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불빛과 소음은 수면의 질을 낮추는 주된 요인입니다. 네 번째,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면 몸이 이완돼 잠들기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 잠자기 전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저녁 이후에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잠자기 직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낮잠은 짧게 3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보조제를 먹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합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고 일정한 루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또한 건강한 사람들은 식사를 일정하게 하고 폭식을 피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소화 기능을 돕고 혈당도 안정시켜줍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분들은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소문에 휘둘리기보다는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항상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는 습관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단기간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바꾸며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80대, 90대가 되어서도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꾸준함을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젊음과 건강의 비결입니다. 외로움은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고 몸도 점점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웃게 되고 이야기하면서 뇌도 자극을 받습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고 감정이 정리됩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보다 함께 먹는 식사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친구나 이웃, 가족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마을회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취미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도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금세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외롭고 답답할 때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도 자연스럽게 활기를 되찾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혼자 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높고 건강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삶에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살아간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괜찮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친구 만나기, 손주에게 편지 쓰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뇌가 깨어있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마음이 젊으면 건강도 따라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배우기, 요리하기 등 배울 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면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열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고 싶은 일 하나 다시 시작해 보세요. 삶이 훨씬 더 활기차질 겁니다. 여러분, 70대 건강을 챙기는 게 늦은 게 아니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5년, 10년 후 삶을 바꿉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인간관계, 배움, 그리고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젊음과 활력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과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70대, 80대, 90대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